그날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고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저는 올해 72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 지 벌써 3년째. 남들이 보기엔 참 좋아 보이죠. 30평대 아파트, 깔끔한 인테리어, 손주들 웃음소리.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3대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도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려서가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출근 전에 아침 차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고 도마 위에 팔을 썰어내립니다. 허리가 욱신거려요. 어젯밤 손주 둘을 씻기고 재우느라 허리를 너무 많이 썼나 봅니다. 어머니, 국은 좀 싱겁게 끓여주세요. 애들 건강 생각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짜지 않게, 맵지 않게, 기름기 없게. 며느리의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면 제 입맛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느새 9시입니다. 그제야 저는 식은 밥에 된장 한 숟가락 얹어 아침을 때웁니다.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처음엔 아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제게 아들이 말했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고마웠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도 처음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런데 편하게의 의미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함께 산 지 한 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시간 되시면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맞벌이라서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 거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아이 픽업, 목욕, 숙제 봐주기 등 어느새 제 하루는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남의 가족을 돌보는 일로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3년 사이에 제 얼굴이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튀어나왔고 허리는 아침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 필라테스를 다닙니다. 손톱도 예쁘게 관리하고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다듬어요. 저는 머리 자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옷장을 열면 몇 년 전 옷들만 걸려 있어요. 새 옷 하나 살 생각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데리고 공원 좀 다녀오세요. 애들 답답해해요. 며느리는 주말에도 저를 쉬게 하질 않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눈치입니다. 며느리의 눈빛, 짜증 섞인 한숨, 툭툭 내뱉는 말투.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제가 정성껏 닦아놓은 욕실을 보며 며느리가 말합니다. 제 눈엔 깨끗한데 며느리 눈엔 더럽게 보이나 봅니다. 아들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항상 피곤한 얼굴입니다. 회사 일로 지쳐 있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봅니다. 엄마, 민지 말 좀 들어주세요. 집안일은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 그 말 속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게 제 자리였어요. 지난주 일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색칠 도와주셨잖아요. 손주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준비 다 시켜줬지. 할머니는 그냥 옆에 계셨을 뿐이야.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며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가 바랐던 노년일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들에게 엄격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아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다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하는 사람처럼. 오늘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입니다. 6시 정각에 맞춰 식탁을 차려야 해요. 며느리가 그 시간을 칼같이 지키거든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며느리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묻습니다. 인사는 없습니다. 제육볶음하고 된장찌개. 아, 또 그거예요?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요. 며느리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한 손으로 받치며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거실에선 손주들이 TV를 보며 웃어요. 아들은 소파에서 조는 척합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아무도 고맙다 말하지 않는 이 집에서,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공간에서 어머니라는 호칭은 존칭이 아니라 그냥 역할의 이름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것들, 시골에 남아있는 본가, 남편이 남겨준 땅 몇 평, 예금 통장에 남은 돈. 적고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밖엔 별이 빛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일입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3명이나 됐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시켰어요. 어머니, 친구들 오는데 구석구석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온종일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을 솔로 문질렀고 창문을 닦았고 커튼까지 빨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와 집 진짜 깨끗하다. 역시 살림 고수. 며느리 친구가 집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나 완벽주의라서 청소 엄청 열심히 했어. 제가 한 거였는데. 며느리 입에선 자기가 한 일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커피와 케이크를 예쁘게 세팅해서 거실로 날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몰랐네.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저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눈에 안 보였나 봅니다. 케이크 맛있겠다. 언니가 준비한 거야? 응, 아까 좋은 빵집 찾아서 사왔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케이크는 제가 어제 저녁 직접 만든 겁니다.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오븐 돌리며 만든 거였죠.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먹구름이 끼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어요. 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저 케이크를 나르고 차를 따르는 손만 있었을 뿐이죠.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5명이나 오기로 했답니다. 엄마, 음식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회사 사람들이라 잘 대접해야 해요. 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아니, 명령에 가까웠죠. 저는 장을 봤어요. 삼겹살 3kg, 새우, 오징어, 각종 채소.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택시를 타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날 오후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재워놓고 찌개를 끓이고 파전을 부치고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7시까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아드님 효자시네요. 어머니랑 같이 사신다고요? 아들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니가 계셔서 집안일 걱정은 없어요. 집안일 걱정이 없다고요.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다 해주니까 걱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소파 끝자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 어머니도 드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엔 접시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접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 한 점, 파전 한 조각을 집어 담았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술잔을 기울였고 며느리는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저는요, 거기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엄마, 설거지 좀 부탁해요. 저희 너무 피곤해서요. 아들이 하품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기름때 범벅인 접시들 앞에서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어요. 손가락 끝이 부러터지고 허리는 더 이상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가족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 블라우스 어디 갔어요? 빨래. 했는데. 빨래를 왜 해요? 이거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는 거라니까요. 며느리가 빨랫줄에 걸린 블라우스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완전 망가졌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제 잘못이었어요. 라벨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세탁기에 돌렸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번 주 회의 때 입으려고 산 건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내 옷 망가뜨렸다고. 아들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좀 조심하시지. 조심하라고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출근했고 아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빨랫줄에 걸린 블라우스를 보며 제가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손주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며느리 쪽 친척들도 오기로 했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잡채, 탕수육, 떡볶이,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오후 2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며느리 언니 가족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상 정말 잘 차렸네요. 며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어제 밤까지 준비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젯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갔었어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손주가 초를 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해야지. 제가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해야지. 엄마가 다 준비해줬잖아. 손주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가족사진 찍어요. 며느리 언니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로 빠졌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엔 아들, 며느리, 손주들, 며느리 쪽 가족들만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웃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 없는 가족 사진. 제가 빠져도 완벽한 가족의 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작은 방에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시골 땅 문서, 본가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산했어요. 전부 합치면
생각보다 제법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불빛 어딘가에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노트에 조용히 적었어요. 부동산 방문, 땅 시세 확인, 본가 매매 상담.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사라지는 것보다 스스로 떠나는 게 나았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오전 10시,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처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외출복을 입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죠. 시골 땅부터 알아봐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밝게 맞아줬습니다. 저,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요. 시세를 알아보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일은 전부 남편 몫이었어요. 저는 집안일만 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켜더니 주소를 물었습니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제가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지역은 요즘 개발 소식이 있어서 땅값이 좀 올랐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한 500평 정도요. 그럼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직원이 적어준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정확한 건 측량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세로는 이 정도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돈이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본가도 있는데요. 집도 팔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위치가 어디신데요? 집 주소를 알려주자 직원이 또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동네도 괜찮네요.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나간다고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알아봐 주시겠어요? 급하게 처분하고 싶어요. 네, 연락처 주시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던데. 응, 잠깐 산책. 아, 네. 저녁은 제육볶음 해주세요. 오늘 회식 취소됐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는지, 괜찮은지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녁 메뉴만 주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게 내 가치구나.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꺼내고 채소를 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끝이 보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가를 보겠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토요일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진 않을까? 하지만 계속 일상을 유지했어요. 아침을 차리고 청소하고 손주를 돌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토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늦잠을 잤어요. 주말엔 보통 10시까지 자니까요.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거실에서 자다 깬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잠깐 볼 일 있어. 금방 올게.
손주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2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니까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직원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네.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비어 있었어요. 3년 전 아들네 집으로 가면서 문을 잠갔거든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손으로 액자를 쓸어내렸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직원이 밖에서 불렀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중년 부부였어요. 귀촌을 준비 중이랍니다. 집이 튼튼하네요. 여기서 텃밭 가꾸면 좋겠어요. 부인이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제 모습 같았어요. 이 집에서 상추를 키우고 고추를 따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시절.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거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구나.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곳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뭘? 어머니 말이야.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계속 모시기엔 힘들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있잖아. 어머니 시골에 땅 있잖아. 그거랑 본가 팔면 돈 꽤 되지 않을까? 그걸 왜? 그 돈으로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 어차피 여기 계셔도 외로우실 거고 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더 좋으실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요. 근데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받아도 돼. 우리가 알아서 땅 팔고 명예 이전하고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뭘 아시겠어. 우리가 잘 처리하면 돼. 그래도 왜?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아?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맨날 집에 계시니까 눈치 보이고 차라리 병원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아들이 한참 침묵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빨리 알아봐.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아, 너마저도, 너마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계획 수정?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아들 부부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예금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부동산과 통화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계약 잡을게요. 시골 땅도 내놨어요. 매물이 나가자마자 연락이 왔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매일 외출하는 것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그저 저를 투명인간 대하듯 살았으니까요.
2주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땅도 팔렸고 집도 팔렸고 통장엔 목돈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죠.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 의료시설도 갖춰진 곳, 상담을 받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입주할 수 있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저를 버리려 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짐을 쌀 거예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 집을 떠날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들 부부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손주들은 며느리 친정에 맡긴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 주 내내 조금씩 준비했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옷 몇 벌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남편 사진 한 장, 아들 어렸을 때 사진 한 장, 결혼 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은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애초에 제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엄마, 내일 아침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응, 알았어.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짐을 싸느라 바빴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저녁인데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부엌에서, 이 싱크대에서, 이 집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행복할 거라 믿었던 그때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첫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다시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썼어요. 수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우유, 간단하게. 6시 반.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엄마 아침 고마워요. 우리 출발할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 저희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음, 고요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10분을 기다렸어요. 혹시 뭔가 빠뜨려서 돌아올까봐.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 숨겨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넣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증.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은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 남편이 좋아하던 남색 블라우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화장을 하는 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소파, 식탁, TV, 주방. 3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아들 부부의 것이었죠.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들에게라고 썼어요. 그 옆에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현관 열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연락처를 지우기 위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지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캐리어를 든 노인. 하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한 바람.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차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어요. 제가 3년을 살았던 곳, 감옥 같았던 곳, 이젠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실버타운이 있는 도시까지는 기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어요. 주변엔 여행 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시가 멀어지고 건물들이 작아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 부부는 워크숍 중이니까 내일 저녁쯤 집에 돌아가겠죠. 빈집을 발견하고 식탁 위에 편지를 보겠죠. 그때 제 편지를 읽을 겁니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난 후일 거야. 놀라지 마. 화내지도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 어쩌면 내 잘못일 수도 있지. 나는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존중이 뭔지. 너희는 나를 엄마로 대하지 않았어. 가정부처럼, 하인처럼 대했지. 나는 참았어. 너희가 힘들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하지만 지난주에 들었어. 너희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얘기를. 내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얘기를. 그때 알았지. 너희에게 나는 돈이었구나. 편리한 도구였구나. 그래서 결정했어. 너희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로. 땅도 팔았고 집도 팔았어. 모두 내 명이니까 가능했지. 걱정하지 마. 그 돈은 내가 잘 쓸 거야. 내 노후를 위해서. 너희한테 쓸 돈은 한 푼도 안 남겼어.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게. 미안할 게 없으니까.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를 찾지 마. 연락하지도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잘 살아라. 너희끼리.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어요.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벌써 집에 돌아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전화한 걸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올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연속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화면엔 계속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10번, 20번, 30번.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르고 넓은 들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전화 주세요. 어머니, 땅이랑 집 팔았다는데 사실이에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분노 섞인 문자들, 당황한 문자들, 협박하는 문자들. 저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필요한가 봐요. 제 돈이 필요한가 봐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네.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요. 아, 그러세요? 여기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그럼 다행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산과 나무, 작은 공원. 실버타운 정문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건물. 정원엔 꽃이 피어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맞으시죠? 직원이 밝게 맞아줬어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기입니다. 307호.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주방. 크진 않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목이 메었어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87통, 문자 52개, 모두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이제 와서.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 한 줄. 나는 이제 자유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눈물만 흘렀습니다. 해방의 눈물, 자유의 눈물, 새로운 시작의 눈물. 첫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낯선 천장, 낯선 소리, 낯선 공기.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아,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아침 준비, 도시락 싸기, 청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침 해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여유롭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아 보였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저는 김 여사예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 네. 박 여사예요. 어제 왔어요. 여기 음식 괜찮아요. 같이 앉으실래요? 네, 좋아요.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게. 김 여사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기 산 지 2년 됐고 혼자 사는 게 정말 좋다고 했어요. 자식들이랑 살다가 여기 왔어요. 솔직히 그게 지옥이었죠. 저도 비슷해요. 그쵸? 다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김 여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 조용히 하지만 편안하게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외로움이요? 오히려 자식들이랑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그땐 투명 인간 같았거든요. 정확히 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을 걷다 보면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를 나누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오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실버타운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을 읽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책을 골라 앉았어요.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어요.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시간, 책 읽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저녁엔 공동 거실에서 다른 분들과 TV를 봤어요.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고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몇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엔 같이 살았어요? 네. 3년 정도. 힘드셨겠네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김 여사와 차를 마셨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저녁엔 다른 분들과 웃었다. 나는 행복했다.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올라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편하니까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했어요. 민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엄마, 돌아와 주세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엄마를 가족으로 대할게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돌아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심이 아니야. 그들이 필요한 건 나의 노동력이고 나의 돈이야. 3년을 살면서 배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편지를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한 바람.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이곳이 익숙해졌어요. 아침 산책, 오전 요가 수업, 점심 식사, 오후 독서, 저녁 산책.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에서의 규칙과는 달랐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규칙이었으니까요. 김 여사와 친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날씨 좋은데 시내 나가실래요? 좋아요. 뭐 사러 가요? 그냥 구경이나 해요. 카페도 가고. 둘이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백화점을 구경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님, 옷 하나 사세요. 그 옷 너무 낡았어요. 김 여사가 제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제 자기한테 돈 쓸 때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예쁜 블라우스 하나를 골랐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 어울려요. 김 여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 돈으로 제 옷을 샀어요. 눈치 보지 않고. 박 여사님, 머리도 하러 가요. 머리요? 네. 미용실 가요. 제가 아는 곳 있어요.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어요. 짧게,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30분 후,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짧아진 머리, 하얀 머리를 염색한 은발. 와, 멋있어요. 김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마음에 드세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2달째 되는 날, 실버타운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거주자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박 여사님, 노래 하나 하실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요? 노래를 못 부르는데. 괜찮아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옛사랑을 불렀어요. 옛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틀려도 괜찮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멋있었어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 3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한 남자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같이 산책하셔도 될까요? 네. 저도 혼자 걷기 심심해서요.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분은 이 여사라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입주했다고 해요.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배웠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자식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편안했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도 같이 산책하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이 여사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게 됐어요. 둘이서 걷고, 이야기하고, 때론 조용히 걷기도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정원엔 꽃이 피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 여사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쁘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이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박 여사님, 저랑 자주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1년. 제 방엔 사진들이 늘었어요. 김 여사와 찍은 사진, 이 여사와 찍은 사진, 음악회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책장엔 읽은 책들이 쌓였어요. 일기장도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행복한 날들의 기록.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워하는 것과 돌아가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를 풀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있어. 너도 내 인생 잘 살아라.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김 여사, 이 여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제가 박 여사예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그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겠죠. 눈물을 흘리며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떠났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잃어선 안 돼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오늘도 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 여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박 여사님, 산책 가요. 네, 나갈게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친구의 미소.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게 용기를 준 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 자신에게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어요. 바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자유로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걸었어요. 이 여사와 함께 내 이름으로, 내 인생으로, 앞을 향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효도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자식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봐주세요. 진짜로 봐주세요. 무급 가정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